새벽 5시 강원도 청량호가 내려다 보이는 전원주택에서 76세의 문현도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 저편 손자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아내 순이가 떠난 지 3년, 이제는 이런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선 현도는 준영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11살 손자가 식은땀에 젖은 채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현도는 손자를 재우려다가 방 책상 위에 놓인 그림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둥근 호수와 파란 지붕의 집, 그 옆에 서 있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엄마였죠. 그런데 왼편 풀숲에 희미하게 그려진 이상한 형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머리가 없는 듯한 형체였어요. 이건 뭐지? 현도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그림치고는 묘하게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특히 그 정체불명의 형체는 마치 누군가 존재하지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려져 있었죠. 그때 준영이 다시 뒤척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사람을 숨겨놨어요. 현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집 뒤편에서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는데. 현도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내다보았지만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죠. 준영이 다시 뒤척이며 중얼거렸어요. 뒷문으로 조용히. 현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의 잠꼬대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방금 본 그림의 머리 없는 형체와 이 상황이 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그는 손자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어보았지만 정상이었습니다. 단순한 악몽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아침이 되자 현도는 평소처럼 거실의 턴테이블 앞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그 자리에서 오늘도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틀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오자 3년 전 병원 침대에서 순이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선율이 떠올랐죠. 순이야, 오늘도 내가 좋아하던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새벽에 들었던 손자의 말과 뒷문 쪽 차소리, 그리고 그 이상한 그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부엌에서는 며느리 혜진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녀는 현도를 보자 미소를 지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죠.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응, 괜찮았어. 혜진 씨는 오늘도 일찍 나가는구나. 네, 어젯밤에 연락받은 분이 계셔서요. 응급 상황이라 서둘러야 해요. 현도는 혜진의 손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손톱 밑에 무언가 갈색 자국이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흙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어떤 응급 상황인가요? 공장에서 다치신 외국인 분이에요.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혜진의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도는 그녀가 차에 짐을 싣는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의 구금용품과는 다른 것들이 있었거든요. 링거팩 같은 것들과 함께 무거워 보이는 상자들도 있었죠. 혜진이 차를 몰고 나간 후 현도는 뒷마당을 돌아보았습니다. 새벽에 들었던 차 소리가 신경 쓰였거든요. 과연 뒷문 근처에는 새로운 타이어 자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담 근처에는 담배꽁초 하나가 떨어져 있었죠. 현도는 그 담배꽁초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혜진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거든요. 그럼 누가 여기서 담배를 피웠을까요? 그리고 왜 새벽에 이곳에 왔을까요? 거실로 돌아온 현도 앞에 준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고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이상한 꿈 꿨어요. 어떤 꿈이었니? 준영이 주변을 살피더니 할아버지 귀에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엄마가 아저씨를 창고방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는 전직 방송국 PD에 잠들어 있던 감각을 번개처럼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현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창고방이라고 하면 순이의 유품들을 보관해둔 그 신성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꿈이었니? 아니면 정말 본 거니? 잘 모르겠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누군가랑 같이 뒷문으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 옷이 더러웠고 걷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부축해줬거든요. 그리고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현도는 준영의 말을 들으며 새벽에 본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머리 없는 형체.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묘했어요. 그때 준영이 창고방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현도는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정말로 창고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어요. 마치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같았죠. 현도는 창고방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는 전기도 끊어져 있었는데 말이죠. 귀를 문에 대고 들어보니 안에서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였어요. 그리고 가끔씩 작은 신음소리도 섞여 있었죠. 현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그 방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하지만 왜 혜진이 누군가를 아내의 유품이 있는 그 방에 숨겨두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준영의 그림에서 본 그 머리 없는 형체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방송인으로 살아온 오랜 세월 동안 길러진 현도의 직감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순이가 있었다면 벌써 눈치챘을 일이었는데 자신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았죠. 현도는 아내의 사진이 걸린 거실로 돌아가 그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뭔가 이상해.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있었다면 벌써 알아챘을 텐데. 그때 준영이 다시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저한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집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특히 그림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요. 현도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혜진이 뭔가 중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고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손자까지 그 비밀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현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현도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창고방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의 말이 사실이라면 며느리가 누군가를 그 방에 숨겨두고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현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혜진이 또다시 봉사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녀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죠. 하지만 혜진은 여느 때보다도 더욱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응, 괜찮았어. 혜진 씨는 오늘도 일찍 나가는구나. 네, 어제 연락받은 분이 계셔서요. 공장에서 다치신 분인데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혜진의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논리적이어서 현도는 순간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녀가 차에 싣는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이번에는 정말 일반적인 구급용품들 같았죠. 거즈, 소독약, 간단한 의료기구들이었어요. 혜진이 떠나고 나서 현도는 혼자 남은 시간을 이용해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웃들이 뭔가 이상한 점을 목격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특별한 것을 본 사람은 없었어요. 마을 슈퍼마켓 앞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는 오히려 혜진을 칭찬했습니다. 혜진 씨 참 착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남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밤늦게도 일하고 정말 대단해요. 밤늦게 일한다는 말에 현도의 귀가 쫑긋했어요. 밤늦게 일하는 걸 보셨어요? 네, 며칠 전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혜진 씨가 누군가랑 같이 뒷문으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아마 응급환자였나 봐요. 현도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응급환자라면 왜 뒷문을 이용할까요? 그리고 왜 집으로 데려오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현도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혜진이 활동한다고 했던 청량호 나눔 쉼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검색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공식적인 홈페이지나 등록된 단체 정보는 찾기 어려웠죠. 그때 준영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도는 손자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어제 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았어요. 준영아, 어제 창고방에 아저씨가 있다고 했지. 그 아저씨 어떻게 생겼니? 준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잘 안 보였어요.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옷이 더러웠어요. 그리고 냄새도 이상했어요. 냄새가 이상했다고. 네. 병원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무서운 냄새 같기도 하고. 현도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병원 냄새라는 것은 소독약 냄새일 텐데 왜 무서운 냄새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날 오후 현도는 창고방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창문 근처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담배꽁초 하나와 함께 사용한 일회용 장갑이 버려져 있었죠. 그런데 그 장갑에는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현도는 그 장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갈색 얼룩은 마른 피 같았어요. 일반적인 응급처치에서 나올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았죠. 현도는 그 장갑을 조심스럽게 봉지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저녁에 혜진이 돌아왔을 때 현도는 그녀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지만 손톱 사이에 뭔가 갈색 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그분이 많이 나아지셨거든요. 그런데 혜진의 대답에는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단순히 환자가 나아져서 기쁘다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만족감 같았죠. 현도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현도는 창고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같았는데 그 소리는 새벽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어요. 현도는 119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혹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불법 체류자라면 신고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였죠. 다음 날 아침 현도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뒷마당에 새로운 땅을 파낸 흔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뭔가를 묻은 것 같았죠. 현도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이틀 후 금요일 오후 혜진이 또다시 봉사활동을 위해 외출했습니다. 현도는 이번 기회에 직접 창고방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순이의 유품이 있는 그 방에 정말로 누군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했죠. 현도는 혜진이 평소 열쇠를 보관하는 곳들을 하나씩 찾아보았습니다. 부엌 서랍, 거실 찬장, 혜진의 화장대까지 조심스럽게 뒤져봤지만 창고방 열쇠는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혜진의 가방 속에서 여러 개의 열쇠가 달린 열쇠고리를 발견했죠. 손이 떨렸지만 현도는 그중 하나가 창고방 열쇠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열쇠가 맞았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죠. 현도는 조심스럽게 불을 켰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장 작업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고 불규칙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옆에 놓인 물건들이었어요. 링거팩과 수액 거치대, 혈압계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응급처치용품보다 훨씬 전문적인 의료 장비들이 있었죠. 현도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누군가 이곳에 숨겨져 있었고 그 사람은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죠. 하지만 왜 병원이 아닌 이곳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숨겨두어야 하는 걸까요? 그 순간 현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혜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버님, 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들어갑니다. 곧 도착해요. 현도는 급하게 방을 나와 문을 잠그고 열쇠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죠. 혜진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고 옷에는 묘한 냄새가 났죠. 소독약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냄새 같기도 했어요. 아버님, 집에 계셨네요. 혹시 이상한 일은 없었죠? 현도는 혜진의 눈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혜진 씨, 오늘 일이 많이 힘들었나 보네요. 아, 네. 오늘은 특히 응급 환자가 있어서요. 상태가 좀 심각했거든요. 혜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현도의 귀에는 뭔가 계산된 것 같이 들렸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죠. 저녁 식사 시간에 현도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혜진 씨, 요즘 봉사활동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혜진이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현도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현도는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를 포착했죠. 경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감사해요, 아버님. 그런데 이 일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요. 자칫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문제 말인가요? 혜진이 민규를 힐끗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분들이 많아서요. 신분이 드러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조용히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혜진의 표정에서 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치 가면을 쓴 듯한 완벽한 미소였는데 눈만은 차갑게 현도를 관찰하고 있었죠. 현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며느리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뭔가 걱정이 많아 보이시는데요. 민규의 물음에 현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시선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끼며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나 봐. 그날 밤 현도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혜진의 두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낮에 보았던 따뜻하고 자상한 며느리의 모습과 저녁에 잠깐 엿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과연 어느 쪽이 진짜 혜진일까요? 며칠 후 현도는 마을 이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장의 말은 현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이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폐업한 한약방 얘기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그 한약방요. 요즘 들어 가끔 사람들이 드나들긴 하는데 알고 보니 혜진 씨가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도는 놀랐어요. 혜진이가 거기서 봉사활동을요? 네. 며칠 전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임시 진료소 같은 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장의 말을 듣고 현도는 자신이 의심했던 것들이 모두 착각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왜 밤에만 활동하시는 거죠? 글쎄요. 아마 외국인분들이 낮에는 일하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신분 문제도 있고. 현도는 이장의 설명에 어느 정도 납득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현도는 직접 폐업한 한약방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그곳은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폐업 건물 같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죠. 건물 앞에는 깨끗이 정리된 신발들이 놓여 있었고 창문에는 깔끔하게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폐업한 건물치고는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었죠. 현도는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혜진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현도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한 미소로 인사했죠. 아버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혜진 씨가 봉사활동하는 곳이라고 해서 구경 좀 하러 왔어.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은 환자분들이 계셔서 조금 조용히 해주셔야 해요. 혜진은 현도를 안내하며 건물 내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간이 진료소 같았어요. 침대 몇 개와 의료 장비들이 있었고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누워 있었죠.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해요, 아버님. 이분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현도는 혜진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괜한 의심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당하고 선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현도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환자들이 모두 깊게 잠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너무 깊게 마치 의식을 잃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팔에는 모두 링거가 꽂혀 있었는데
그 링거 속 액체가 일반적인 식염수와는 색깔이 달라 보였어요. 혜진 씨, 저분들이 많이 아픈가 보네요. 모두 잠들어 계시네. 네, 진통제와 수면제를 투여해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혜진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도는 그녀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무언가를 포착했어요. 경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혜진이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현도는 혜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한약방에서 본 분들 언제쯤 나아지실까요? 혜진이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면 많이 좋아지세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겨드리죠.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요? 네,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요. 저희는 응급처치만 할 뿐이거든요. 현도는 혜진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밤 준영이 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한약방에 오신 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비밀이래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다고도 했어요. 현도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혜진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요. 그때 현도는 오늘 한약방에서 본 것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환자들의 깊은 잠, 이상한 색깔의 링거, 그리고 혜진의 미묘한 표정 변화. 혹시 자신이 본 것이 진짜 진료소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현도는 이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진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진실을 파악해야 했어요. 그 후 며칠간 현도는 혜진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혜진도 현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민규가 현도를 불러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혜진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고요. 이상한 행동이라니 뭘 말하는 거야? 한약방에 몰래 찾아가신 것도 그렇고 자꾸 혜진이 일에 대해 캐묻는 것도 그렇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현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진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민규야, 아빠가 정신이 이상해 보이니.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세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많이 변하신 것 같기도 하고. 현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자신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해석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었죠. 그날 오후 현도가 마을을 산책하고 있을 때 이웃 주민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아예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슈퍼마켓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도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혜진 씨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현도는 혜진이 벌써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마을 전체가 자신을 노망든 할아버지로 보고 있을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현도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의심하면 할수록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 같았죠. 그날 밤 현도는 창고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소리와 함께 작은 비명 같은 것이 들렸어요. 현도는 급히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밖은 이미 조용했죠. 다음 날 아침 현도는 창고방을 다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혜진이 집에 있었고 그녀의 시선이 계속 현도를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제가 모든 일을 처리할게요. 혜진의 말은 친절해 보였지만 현도에게는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혜진은 하루 종일 집을 떠나지 않았고 현도가 어디로 가든 따라다녔죠. 점심시간에 준영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할아버지가 아프시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해요. 현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아이들까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준영아, 할아버지는 아프지 않아. 그리고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건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그럼 왜 엄마는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해요? 현도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손자에게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민규가 현도를 따로 불러내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받아보시면. 민규야, 아빠가 정말 그렇게 이상해 보이니? 이상하다기보다는 걱정이 되거든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많이 힘드셨잖아요. 현도는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현도는 혼자 거실에 앉아 순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어. 내가 있었다면 나를 믿어줬을 텐데. 그때 갑자기 창고방 쪽에서 커다란 소음이 들렸어요. 뭔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허둥지둥 달아나는 발소리였죠. 현도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는데 창문이 깨져 있었고 방 안은 어수선했어요. 바닥에는 혈흔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의료 장비들도 흩어져 있었죠. 그리고 구석에는 피가 묻은 수술용 천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탈출을 시도했던 것 같았고 그 과정에서 다친 것 같았어요. 현도는 이 천 조각을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을 누가 믿어줄까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영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은 것이었어요. 현도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희귀한 바이러스 감염 의심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보통 특정한 경로로만 감염되는데 현도는 즉시 창고방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과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손자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현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준영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현도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증거를 준비해야 했죠. 현도는 자비로 개인 의료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창고방에서 수거한 수술 도구와 약물들, 그리고 피가 묻은 천 조각을 가지고 방송국 시절 알고 지내던 의학 전문 기자의 소개로 찾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연구소로 가는 길에 현도는 계속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박사님, 이 물질들을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할아버님,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하셨나요? 현도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박사도 현도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분석을 약속했어요. 이틀 후 분석 결과는 현도의 최악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할아버님,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손자분이 감염된 것과 동일한 종류예요.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는 장기 이식 과정에서만 전파가 가능합니다. 현도의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우리 손자가? 네, 불법 장기 적출 현장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도는 모든 분석 자료를 챙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앞에서 혜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마치 현도가 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아버님,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혜진 씨,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아버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드님도 걱정하고 계세요. 현도는 혜진이 끝까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혜진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조용히 지내세요. 준영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현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진이 손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당신이 준영이에게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아버님이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면. 혜진은 말을 끝마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어요. 현도는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민규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혜진이에게서 연락받았어요.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신다고. 정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규야, 아빠 말 좀 들어봐. 혜진이가. 아버지, 그만하세요. 혜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의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현도는 절망했습니다. 아들마저 완전히 혜진의 편에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죠. 그날 밤 현도는 마지막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혜진의 활동을 직접 녹음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방송국 시절 사용하던 고성능 녹음기를 준비하고 창고방 근처에 숨어서 기다렸죠. 새벽 2시쯤 뒷문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과 2명의 남성이 함께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녹음되었어요. 이번 거는 좀 까다로워. 혈액형이 특이해서 매칭이 어려울 것 같아. 혜진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톤이었어요. 괜찮아. 어차피 부분적으로만 쓸 거니까. 신장 하나면 충분해. 현도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신장, 매칭, 혈액형. 이 모든 단어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사람 의식은 언제까지 유지돼? 내일 오전까지는 괜찮을 거야. 그 전에 옮겨야 해. 의식을 유지한다는 표현에 현도는 전율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녹음이 끝난 후 현도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현도가 녹음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아버님, 그걸 주세요. 안 줘. 그럼 내일 아침 준영이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현도는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이 정말로 손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당신이 뭘 원하는 거예요? 조용히 지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잊으세요. 그럼 모두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현도는 잠시 망설였지만 손자의 안전을 위해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혜진은 그것을 받아들고 바로 삭제해버렸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아버님. 하지만 현도에게는 비밀 무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는 2개의 녹음기를 준비했었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다른 녹음기에 들어있었어요. 방송인으로서의 오랜 경험이 이런 상황을 대비하게 해준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현도는 혜진이 외출한 틈을 타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과 의료 분석 자료, 그리고 손자의 진단서까지. 경찰서에서 형사는 현도의 증거들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이것은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즉시 수사를 시작하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혜진이 이미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어요. 현도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민규가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혜진이가 없어졌어요. 현도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어요. 민규야, 이제 아빠 말을 들어볼 생각 없니? 민규는 현도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의 갑작스런 실종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었어요. 현도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민규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혜진이를 믿고 아버지를 의심했던 것을. 민규야, 누구든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던 거야. 그날 저녁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한약방과 여러 은신처에서 끔찍한 증거들이 발견되었다고 했죠. 현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 것이 가장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영이 안전해진 것이 현도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 손자의 감염도 적절한 치료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왔죠. 혜진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지 3일 후 현도는 경찰서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혜진의 정체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할아버님, 혜진 씨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직의 전국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핵심 관리자였어요. 형사의 설명에 따르면 혜진이 관리하던 리스트에는 강원도 일대는 물론 전국 각지의 중장년 노인과 청소년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혈액형,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심지어 재산 상황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었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독거노인이나 가족과 떨어져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1순위 타겟으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맨 위에는 준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현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으로 지내온 며느리가 손자를 사냥감으로 보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도 언제든 제거해야 할 장애물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혜진 씨가 이 일을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수사 결과로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결혼 초기부터 이런 활동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진이 민규와 결혼한 것 자체가 계획된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방송국 출신인 현도의 사회적 신뢰도와 평범한 가정이라는 위장막을 이용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며칠 후 현도는 혜진과 직접 대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차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혜진은 현도를 보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끈질기시네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 될 것을. 당신이 우리 손자에게 뭘 하려고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혜진의 말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발각된 것에 대한 아쉬움만 있을 뿐이었죠. 그 애는 정말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어리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의심하지 않으니까. 현도는 혜진의 차가운 말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15년 동안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가족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당신은 대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속일 수 있었던 거예요? 쉬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착한 며느리, 자상한 엄마의 모습만 보여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혜진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신감정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어요. 그녀는 완전히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이 모든 일을 벌였던 것이었죠. 현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규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자신과 아들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과 15년을 살았으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민규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던 거지. 하지만 현도 자신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송인으로서의 직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일찍 행동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어요. 그날 오후 현도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준영을 찾아갔습니다. 손자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영은 할아버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무서운 일은 모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리 준영이가 건강하게 나아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는 언제 올까요? 현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준영아, 엄마는 한동안 올 수 없어.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빠가 준영이를 잘 돌봐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현도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혜진의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찰은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장기밀매 조직의 핵심 관리자로서 수십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죄가 너무 무겁다는 것이 이유였죠. 현도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15년 동안 가족으로 지냈던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현도는 마을 라디오 방송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청량호 마을 주민 여러분, 문현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도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방송으로 전했습니다. 혜진의 정체와 장기 밀매 조직, 그리고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소리의 힘이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마이크는 다시 사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현도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와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취였죠. 현도는 창밖의 청량호를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우리 손자 지켜냈어. 그리고 진실도 밝혀냈고, 이제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현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어요. 혜진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혜진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지 3일 후, 현도는 경찰서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혜진의 정체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할아버님, 혜진 씨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직의 전국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핵심 관리자였어요. 형사의 설명에 따르면 혜진이 관리하던 리스트에는 강원도 일대는 물론 전국 각지의 중장년 노인과 청소년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혈액형, 건강 상태, 가족관계, 심지어 재산 상황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었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독거노인이나 가족과 떨어져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1순위 타겟으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맨 위에는 준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현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으로 지내온 며느리가 손자를 사냥감으로 보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도 언제든 제거해야 할 장애물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혜진 씨가 이 일을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수사 결과로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결혼 초기부터 이런 활동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진이 민규와 결혼한 것 자체가 계획된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방송국 출신인 현도의 사회적 신뢰도와 평범한 가정이라는 위장막을 이용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며칠 후 현도는 혜진과 직접 대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차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혜진은 현도를 보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끈질기시네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 될 것을. 당신이 우리 손자에게 뭘 하려고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혜진의 말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발각된 것에 대한 아쉬움만 있을 뿐이었죠. 그 애는 정말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어리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의심하지 않으니까. 현도는 혜진의 차가운 말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15년 동안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가족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당신은 대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속일 수 있었던 거예요? 쉬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착한 며느리, 자상한 엄마의 모습만 보여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혜진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신감정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어요. 그녀는 완전히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이 모든 일을 벌였던 것이었죠. 현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규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자신과 아들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과 15년을 살았으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민규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던 거지. 하지만 현도 자신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송인으로서의 직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일찍 행동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어요. 그날 오후 현도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준영을 찾아갔습니다. 손자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영은 할아버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무서운 일은 모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리 준영이가 건강하게 나아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는 언제 올까요? 현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준영아, 엄마는 한동안 올 수 없어.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빠가 준영이를 잘 돌봐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현도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혜진의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찰은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장기밀매 조직의 핵심 관리자로서 수십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죄가 너무 무겁다는 것이 이유였죠. 현도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15년 동안 가족으로 지냈던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현도는 마을 라디오 방송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청량호 마을 주민 여러분, 문현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도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방송으로 전했습니다. 혜진의 정체와 장기 밀매 조직, 그리고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소리의 힘이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마이크는 다시 사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현도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와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취였죠. 현도는 창밖의 청량호를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우리 손자 지켜냈어. 그리고 진실도 밝혀냈고, 이제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현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어요. 혜진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신의 공감 한 줄, 따뜻한 댓글 하나가 오늘도 제가 이 길을 걷게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황혼일세였습니다.